2차전지 약간 낙관론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정 시에 비중은 좀 늘려가면 좋겠고, 하이닉스도 경쟁력이 워낙 지금 뛰어나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쨌든 엑시노스가 좀 잘 될지, 그걸 좀 잘.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라 괜찮을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내년에 저는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역대급 수출을 할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서는 일단 모멘텀으로는 원전이 제일 좀 난 것 같긴 해요. 저 이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김작가TV 나오셨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임에서 오늘 장 보니까 코스피가 4,000포인트 재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연말 산타 랠리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죠?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지난 뭐 한 몇 주간 굉장히 약했는데 오늘은 그냥 일방향으로 그냥 계속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변동성이 뭐 이렇게 지수가 2% 올랐으니까 뭐 적은 건 아닌데 그동안은 뭐 오르면 빼고 뺐다 올리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 방향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오후장까지 이제 밀어 올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미국보다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고, 여러 가지 뭐 AI 버블론이다, 금리 인하 안 한다, 뭐 이러면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만큼은 시장이 아주 말끔한, 오늘 그 2,500개 중에 오른 기업이 한 2,100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다 좋은 분위기로 잘 마감했다. 오늘은 아주 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매일 이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 좀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특히 많이 오른 주식이나 섹터는 어떤 것들이에요?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이끈 건 아니고 두 개, 바이오랑 배터리. 2차 전지 이 두 개가 좀 가장 많이 올랐고, 바이오가 오른 거는 이제 미국도 요즘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 또 기대감이 좀 다시 높아졌죠. 이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 실적도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일라이릴리가 시총 1조 달러 제약사 중에 처음으로 갔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약주들이 좀 이끄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이제 의외였던 업종이 그 배터리주들이 오늘 LG화학이 뭐 한 9% 가까이 뭐 급등하고, 삼성 SDI가 6%, 포스코피체엠이 한 9% 올랐거든요. 결국엔 2차 전지가 오른 거는 그 중국의 리튬 가격이 좀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빠질 건 없다. 바닥 찍은 것 같다. 리튬 값이 오르면 이 배터리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값 이제 그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 실적도. 그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오늘 시장에 이제 녹아들면서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 두 개 섹터가 뭐 다 좋았지만 유독 이 두 개가 오늘은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것도 그럼 여쭤보면, 리튬 가격이 이제 통당 약 92안까지 반등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이게 단순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업황의 구조적 회복 신호로 봐야 될까요? 구조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왜냐면 리튬 값이 무너지면서 23년도에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 과잉이 되게 심했는데, 요새 이제 중국에서도 리튬 공급 축소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전기차 수요가 좀 늘고 있어요. 미국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 일부 감산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리튬 값이 바닥 찍고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레벨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어서 뭐 구조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저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요새 이제 ESS가 되게 화두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근데 뭐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고전압, 직류 방식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2027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이제 고사양의 이제 전류들이 흐르게 되면, 이 ESS가 그 전류가 이렇게 너무 튀거나 너무 또 이렇게 전류가 좀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ESS 배터리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로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27년부터.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쓰일 것 같고, 근데 미국은 중국의 CATL을 이제 안 쓰려고 하니까 그 낙수 효과를 우리가 다 받아가겠죠. 그래서 ESS 모멘텀은 구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지금 점유율이 무려 90 몇 프로? 94%. 한국이 6%예요. ESS 배터리가. 근데 미국에서 중국 천혜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리튬값 반등, ESS 기대감은 27년까지 요걸 두 개 결합하면 이번에 반등을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진짜로 뭐 23년 같은 랠리가 나오려면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정책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전까지 좀 어려우니까 그 정도 레벨은 아니더라도 좀 의미 있는 저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 주식 지금은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 시점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네. 오늘 같은 날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번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 구간이 또 온다면 저는 2차전지도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낙관론도 있고 좀 부정론도 여전히 혼재해요.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봐도 아직도 뭐 안 된다, 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어떤 증권사는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2차전지 괜찮다. 방향은 우리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2차전지 약간 낙관론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정 시에 비중은 좀 늘려가면 좋겠고, 다만 좀 큰 회사들 있죠. 네. 특히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라든가 소재 업체들 있죠. 뭐 양극재나 이런 쪽 위주로 좀 그 핵심주 위주로 한번 이렇게 조정 시에 늘려가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또 리튬 공급 조절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데, 트럼프 정부의 중국 배제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면 K배터리가 여기서 반사 이익을 확실히 좀 챙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금 유럽도 장악하고 있죠. 거기다가 뭐 중국은 중국 자체로인데, 근데 미국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아무리 중국을 배터리를 공격을 해도 미국은 이제 안 쓰겠죠, 당연히. 그래도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기차가 잘 팔려야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안 팔리는데 중국 쫓아내봐야 효과는 크진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ESS는 다른 문제예요. ESS는 앞으로 미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배터리를 중국 걸 쳐내니까 이 정도의 흐름은 우리가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아직 좀 힘들겠지만 ESS 배터리 규제하는 부분만큼은 뭐 굉장히 큰, 저는 좀 그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상당한 저는 어떤 실적 성장 효과를 기록할 수 있고, 이게 27년까지 이어지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어쨌든 4년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차피 이제 28년 정도 가면 이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죠. 임기가 끝나니까. 그럼 그때 되면 당장 뭐 전기차 정책이 안 바뀌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혹시라도 민주당 그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배터리에 아마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제 전기차에 베팅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27년까지는 ESS로 좀 버티고, 그 후에 28년부터는 전기차 또 올 수도 있다. 그럼 배터리가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사실 지난 한 2년간은 되게 좀 보수적으로 봤어요. 뭐 배터리가 좋아질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충분한 조정 받았고, 이제는 좀 좋아지는 부분들 한번 그림을 잘 그리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도 쳐내는 것도 상당히 호재죠. 결국 장기적 호재니까 우리 배터리주들도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언젠가부터는 전기차 캐즘 공포도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미 캐즘은 왔고, 그러니까 이미 공포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회복은 안 돼요. 회복은 안 되니까 그걸 시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내년이, 근데 약간 변수가 뭐냐면, 내년 혹시 중간선거 있잖아요, 11월에. 거기서 공화당이 만약에 엄청나게 크게 져버렸어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3번 다 져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가 좋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나. 하나의 변수죠. 물론 공화당이 또 이기면 시간이 더 28년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내년 이제 11월에 한번 중간선거 결과 보시고 민주당이 비교적 크게 이긴다, 그런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결국 AI도 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가 AI 거품론을 잠재우는 좀 결정적 계기가 된 부분도 있는데, 엔비디아 GPU 예전도에서 벗어난 구글의 TPU 전략이 반도체 시장 판도는 좀 어떻게 바꿀까요?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의 TPU에도 HBM 들어가고요. 엔비디아 GPU에도 들어가고, 구글 TPU도 되게 고성능의 HBM3E를 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엔비디아가 조금 더 고성능을 쓰겠지만 결국 구글도 따라가는 지금 분위기니까 누가 이기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HBM은 우리 한국과 마이크론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오히려 경쟁하면 더 좋죠. 서로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좋을 수 있다. 다만 하이닉스 입장에선 조금 부담되는 게,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많이 뺏겨버리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잖아요, 엔비디아에.
삼성 입장이 좀 유리해지죠. 그쵸. 구글이 좀 이렇게 잘해주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비중이 워낙 낮으니까 이게 더 늘릴 여지가 완전히 그 정도의 약간 뭐 우리가 시나리오는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구글 TPU가 요즘에 흥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훈풍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3.4%, 5% 뭐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별로 못 오른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조정을 이제 같이 받은 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같이 빠졌다가 이제 오늘 보면 21선 돌파하고 위로 좀 힘껏 솟아줬는데 분위기가 괜찮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오늘 플러스는 났는데 하루 종일 마이너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분위기도 좋았는데. 이 이유가 엔비디아랑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엔비디아도 한번 좀 잠깐만 볼게요. 그 해외 주식 차트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엔비디아랑 이 SK 하이닉스가 사실 거의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하면 하이닉스도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물론 양봉은 나왔는데 되게 힘이 없고요. 사실 오늘 나스닥이 크게 올랐는데도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가 빠져버렸어요. 엔비디아가 120일 이평선. 예, 여기까지 왔어요. 예. 거의 4월달 거의 이때 맞아요, 이후로 맞아요. 처음이네요. 네. 이건 좀 위험한 신호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위험하다기보다는 떨어졌다?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건 혹시 저러다 TPU가 대세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 독점인데. 그래서 그걸 몰라요. 아직은 누가 이길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지위가 당장 없어지진 않는데 몇 달 후에 특히 메타가 이번에 구글의 TPU를 일단 가져다가 아마 써보기로 한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꽂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GPU처럼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좀 되게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엔비디아한테 되게 부담이죠.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TPU는 구글 전용으로 만든 칩이거든요. 이게 메타가 썼을 때 잘 될지는 알 수 없고 엔비디아는 범용 칩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나 써도 돼요. 근데 TPU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는 검증이 안 돼서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장을 일단 먼저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하이닉스 주가에도 이렇게 보시면 영향을 주면서 같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비중이. 근데 엔비디아 어쨌든 독주 체제가 뭐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뭐 버블론도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서 주도권을 앞으로 좀 더 오늘 하루만 주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하이닉스는 많이 팔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삼성전자는 또 반대로 삽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완전 반대죠.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삼성을 사고 하이닉스를 안 사고 오히려 팔아버리는. 결국에 이길지 안 이길지 우리가 모르지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뭔가 좀 그동안 못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삼성이야 엔비디아에 좀 뒤늦게 지각생처럼 들어가서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아도 큰 영향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옆에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엔비디아가 안 좋아지는데 전체 산업이 망가진다. 이거는 당연히 안 좋은데. 다 망가지는 거고. 네, 근데 구글이 경쟁자가 나왔는데 구글에 공급하면 되고 또 많은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치 만들면 거기에다 HBM 넣어주면 되고 또 삼성은 범용 반도체라 그러죠. 일반 D램 비중이 높은데 여기가 공급이 없어가지고 가격 오르는데 하이닉스의 좀 단점이요. 이미 다 완판했대요. 내년에 HBM하고 일반 D램까지.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는 있는데 가격이 올라도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공급이 끝나서. 근데 삼성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요새 일반 D램이 엄청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약간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이게 하이닉스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경쟁력이 워낙 지금 뛰어나고 엔비디아 점유율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어차피 내년에 HBM4 뭐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구글 TPU에도 하이닉스계 오히려 많이 들어간대요. 점유율로 보면 아직까진.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다만 그동안 하이닉스가 압도적이고 삼성이 이 정도만 갔다면 지금 이제 간극은 좀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삼성의 반격은 시작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삼성은 내년에 제가 삼성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을 쓰지만 이 갤럭시 이제 S26이 나오거든요. S26에 내년에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칩이 들어간대요. 근데 요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져요. 요게 발열일 수 없이 잘 돌아간다면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좀 올라간 이제 증명서가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 또 최근에 애플, 엔비디아 파운드리 수주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요 내년 2월에 나오는 요 갤럭시 요 스마트폰에 그 엑시노스가 잘만 좀 구동이 된다면 파운드리도 한번 경쟁력이 있다는 이제 증명서가 되니까 시장은 파운드리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이제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레벨업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 무조건 이거보다도 내년 2월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쨌든 엑시노스가 좀 잘 될지, 예, 요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그걸 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고점 11만 3천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또 주가가 하락한 SK 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놔뒀는데 외국인은 매도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다른 이 역발상 투자는 어떻게 좋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급 나갈 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막 이렇게 이런 데서가 위험한 거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막 60만 원 갈 때 100만 원 얘기 나온 거 아시죠? 네. 그때 그러니까 요때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럴 때 사는 거보다야 지금 50만 원도 한번 깨려고 그러잖아요. 뭐 깰 수도 있고요. 요런 구간에서 아직 저는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를 때 추격을 많이 하세요. 이런 구간보단 주도주 한 번씩은 누릅니다. 요럴 때 투자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꾸만 쫓아가서 뭐 이런 데 올라가면 좋긴 하죠. 당연히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한 번 정도씩 중간중간 조정받으면 못 견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고점에서 저가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 자체는 괜찮은 저는 전략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구글이 이제 자체 집 TPU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엔비디아 독점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혹시나 엔비디아 팔고 뭐 구글이나 브로드컴으로 갈아타기나 좀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걸까요? 이게 만약에 근데 지금 아직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혹시 엔비디아 갖고 계시면 이걸 액션을 지금 엔비디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다들 또 구글에 흥분해 있어요, 사실은. 예. 구글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면 시총 1위 탈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사실 시총 차이도. 그래서 가능도 하지만 그런다고 엔비디아가 뭐 계속 또 2등을 밀려나냐가 아니고 엔비디아도 분명히 반격 카드가 있을 거예요. 오픈AI가 또 잘 돼야 되니까 서로 반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쿠다 시스템, 엔비디아 갖춘 생태계는 무시 못합니다.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엔비디아도 또 시속 게임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엔비디아 나름대로 저는 가져가시면서 현금이 있으면 일부 알파벳 투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팔아서 이렇게 옮긴다보다도 새롭게 알파벳도 새로운 이제 강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엔비디아를 내가 그러면 추가 매수하려고 했다면 그러기보다는 좀 약간 이쪽도 이제 봐보는 거죠. 그렇게 좀 병행해서 왜냐면 누가 성장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리고 검증 시험 때는 이거예요. 구글의 TPU를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메타인지 누군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메타든 아마존이든 다른 회사가 엔비디아처럼 가져가 썼어요. 썼는데 그게 이제 정말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잘한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저는 둘 다 아직은 승자라고 보거든요. 둘이 계속 경쟁을 1, 2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난주였나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실적 잘 나왔는데 또 이제 이게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이클 버리가 빅테크의 AI 투자 현대판 분식 해결하고 비판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GPU 감가상각 기간을 길게 잡아 이익을 부풀린다는 주장. 뭐 조금 지나긴 며칠 뭐 사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의견은 공감하시는지랑 AI 지금 버블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약간 그런 의심을 하는 건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뭐 100%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것도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게 왜냐하면 원래 엔비디아 GPU 사오면 보통 2년 쓰거든요. 그리고 또 폐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 버리의 생각은 그거죠. 아니 2년만 그럼 감가상각을 해야지 왜 5년 하고 앉았냐. 너희들 이익 부풀리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분식회계면 미국 증권거래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써 다 건드렸겠죠. 분식회계는 아니고 2년 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5년 막 6년 쓴대요.
엔비디아 젠슨왕도 A100이라는 게 6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쓴답니다. 그 실제 많은 미국 빅테크도 옛날 엔비디아 거 써요. 그리고 고성능 칩만 쓰는 게 아니라 AI 칩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엔비디아 칩도. 그거를 그럼 2년 쓰고 폐기를 안 해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뭐 3, 4년 전에 나온 것도 지금 현역처럼 쌩쌩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다면 감가상각 4, 5년 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2년만 쓰고 버리는데 감가상각 5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버리가 좀 너무 약간 본인이 하방 베팅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일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었다. 실제로 마이크 버리가 그 폭락이나 이런 걸 맞춘 적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금융위기 때 이제 영화 보신 분들 아직 맞아요. 그때도 그냥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돈 번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1년 동안 그 공매도 쳐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망하기 직전에 터져가지고 그렇죠. 기사에서 사실 그거 안 터졌으면 그냥 망해버렸어요. 공매도로. 그러니까 운이 좀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로 그렇게 큰 재미를 본 거는 그냥 그것도 운이었지. 본인 실력과는 좀 무관했다. 근데 이번에도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를 그냥 공매도 때려버렸는데 그거랑 근데 그 논리들이 뭐 물론 무조건 뭐 논리가 이상하다 이건 아니겠지만 지금 팩트는 그거거든요. 감가상각 5년 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분식회계가 명백히 아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의 주장은 좀 너무 그냥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 또 워렌 버핏은 구글에 6조 넘게 투자했단 말이죠. 이거를 워렌 버핏의 투자를 AI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좀 신호를 해석해도 될 거고 원래 또 버핏이 AI 쪽의 투자는 뭐 사실 뭐 약간 비슷하다 할 수 있는 애플의 투자도 굉장히 늦게 했다고 수익을 많이 보시고 애플 주식을 좀 팔고 이제 구글로 넘어가고 있는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제 워런 버핏 입장에서 애플을 계속 팔았는데 많이 오르게 되는데 애플이 현금 흐름도 여전히 좋은데 지금 고민을 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라운 게 왜 알파벳을 샀지? AI 안 한다고 하신 분인데 AI는 좀 위험하다고 하신 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뭐 버핏이 산 게 아니라 버핏 그 이제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 그분들이 산 거 아니냐. 근데 버핏이 최종 승인을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래서 버핏의 입김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 결국 그거 같아요. AI를 저는 인정했다. 버핏도. AI 시대가 그러니까 인터넷처럼 AI가 오는 거를 버핏도 위험하다고는 보지만 이미 물결이 바뀌었다. 인정을 했고 그러면 AI를 이끌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이 인터넷 시대에 이끌면서 모바일 시대에 이끌고 주인공 됐고 좀 늦게 투자했는데도 이걸로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 생각도 AI 1등주를 투자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기업 중에 이제 선택한 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기업이에요. 그죠? 이렇게 칩 팔고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를 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B2B 사이클이다 보니까 투자가 끝나면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나중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꾸준히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써서 돈 버는 기업. 이걸 찾다 보니까 AI에서 결국 나오는 기업이 오픈 AI도 있을 거고, 그 다음 구글, 제미나이 나왔죠. 근데 오픈 AI는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구글은 지금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전 세계 시장 장악한 기업이고 옛날에 워런 버핏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구글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 너무 아쉽다. 인터넷 시대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애플, 또 하나가 구글인 거죠. 그걸 인정을 했는데 못 사서 되게 후회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AI도 지금 잘하는 걸 보고 이 기업은 뭐 투자를 많이 해도 지금 현금으로 워낙 빵빵하니까 그리고 매년 뭐 엄청난 돈들을 벌어들이고 독점 기업이고 AI에서도 잘하면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좀 기대하면서 일단 좀 미리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애플도 있는데 애플은 AI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 대신에 저는 일단 알파벳으로 약간 일부 교체했고 다만 워런 버핏이 이걸 이번에 샀으니까 그럼 영원히 가져간다 이거보다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본인 생각이 또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한 2분기 정도는 더 관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4분기, 내년 1분기에도 계속 늘리는지. 늘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에서 일단 앞으로도 생존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으로 일단은 그 버핏은 알파벳을 선택한 게 좀 확실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도 AI 버블 논란에도 기술주 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AI주를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번에 보시면 그 AI 이제 그 기업들 중에 오클로, 오라클, 그럼 코어웨이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가가 사실 보시면 여기가 오클로가 원전 기업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주가가 보시면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게 AI로
AI 때문에 원전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가 반토막 났고, 그 다음 오라클 아시죠? 너무 유명한. 네, 오라클이 요즘에 뭐 부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보시면 거의 여기도 반토막 나버렸죠. 이렇게 지금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AI나 현재로 기준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요, 시장이 약간 좀 이제 그냥 AI만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코웨이브도 엔비디아 GPU 받아서 빌려주는 회사거든요. 네오클라우드. 주가 보시면 반토막도 더 났어요.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근데 지금 시장은 뭘 원하냐면 돈도 벌면서 AI 투자해서 생존할게요. 이게 사실 알파벳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기술주 투자 좋은데 지금 현금 흐름도 좋아야 돼요. 아마존도 괜찮죠. 현금 흐름 좋으니까. 뭐 메타도 현금 흐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든 기술주든 간에 좀 이제는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압축을 하자. 그래서 M7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M7은 확실히 돈 잘 버니까 M7 위주로 저는 한번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고, 지금 현재 시장은 알파벳을 승자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주가를 보면 승자를 보지만 어쨌든 M7 안에 이 기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M7 위주로 이렇게 미국 기술주는 좀 압축하시면 어떨까. 그동안은 뭐 원전주,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진짜 많았잖아요. 이제는 요 좀 흔히 퀄리티 종목이라 그러죠. 이게 품질 좋은 이런 기업으로 압축을 하는 게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그냥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한국은 그냥 반도체예요. 무조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아니면 이제 소부장까지 괜찮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소프트웨어하는 기업이 사실 네이버잖아요. 네. 네이버도 있겠지만 네이버는 사실 AI 경쟁력은 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구글과 사실 비슷해요. 구글처럼 막대한 데이터 갖고 있죠. 구글은 검색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 다 갖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블로그, 또 네이버의 그 검색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이런 데이터가 진짜 막강하거든요. 거기에 AI까지 하는데, 다만 AI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AI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약간 미국형 스타일로 반도체 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하는 게 좀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파이낸셜과 또 두나무 지분 맞교환설로 메가 핀테크 탄생 기대감도 요즘 높은데, 이게 네이버 주가에 좀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하고 장기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뭐 전자상거래도 계속 두 자릿수 성장하고, 검색도 여전히 잘해요. AI 때문에 검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네이버도 요즘에 아마 검색하시면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AI가 먼저 나오죠. 먼저 나와요. 구글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이 체류 시간이 좀 늘었대요. 이건 광고 단가를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요, 시장은 뭐냐면 결국엔 미래가 좀 답답하다. 더 성장할까? 국내 내수인데 이런 이제 약간 물음표를 계속 주니까 주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두나무랑 합병이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아까 공시 떴더라고요. 이제 주식 교환한대요. 해가지고 거의 확정은 됐고,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두나무가 있고, 요거를 아마 3대1 비율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들어가요. 100% 자회사예요. 완전히 들어가고, 그럼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그 밑에 두나무가 있는데, 두나무는 100% 회사니까 이제 완전히 흡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구조로 결정이 났고요. 다만 주주들을 이제 설득을 좀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이제 합병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이버 파이낸셜에도 있고 두나무에도 주주가 되게 많대요. 근데 그것까지 합병 이제 설득이 좀 잘 된다면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네이버한테 호재인 게, 두나무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1등이잖아요. 업비트. 거기가 돈 잘 벌 때 옛날에 3조 가까이 벌었대요. 그리고 작년에 1조 정도 번 걸로 알고 있어요. 1조짜리 회사가 꽂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비율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네이버가 지분 한 최소 30%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30% 계산하면 연간 3천억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최소. 그럼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한 10에서 15%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버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저는 열린다고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업비트를 갖고 있죠. 거기다 네이버가 코인 발행하면 되죠. 이걸 통해서 시장을 또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건 돈도 돈인데 네이버가 좀 뭐라도 해서 성장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 두나무와의 합병은 그 그림을 좀 그리는 일단 어떤 이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혹시 이때 기억하세요? 이때 도나무랑 합병설 나오면서 맞아요. 예, 이때 한번 갔다가도 데니 많이 막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 시장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도나무와의 이제 결합은 일단 주가를 그래도 한번 30만 원 좀 넘기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좋다고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게 하고 해주셨는데 소부장 중에서는 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소부장은 일단 그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이 좋았어요. 뭐 HBM 이쪽인데 지금은 전공정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공정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이제 앞단에서 이렇게 뭐 반도체를 웨이퍼에다 증착하고 소재 입히고 뭐 식각하고 깎아내고 이런 장비들인데 지금 공급이 너무 없잖아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근데 앞으로 투자를 좀 늘릴 거거든요. 그럼 장비 수주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공정 장비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런 PSK 같은 게 또 많이 올랐었다가 좀 빠지는데 PSK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세정 장비 같은 거 만들거든요. 뭐 그런 회사도 있겠고 하이닉스의 세정 장비 납품하는 뭐 LTC 같은 기업들도 있고 차트는 거의 똑같죠. 비슷한데 되게 많습니다. 뭐 유진테크도 있고 테스도 있고 요게 다 전공정 좀 장비 쪽에 해당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소부장을 좀 고민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전공정 장비 쪽으로 먼저 일단 보시는 게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다들 주가가 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치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를 때 사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들이 다 한 번씩 누르고 있어서 전공정 장비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기업 선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방송 나가서 뭐 ETF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직접 ETF 얘기는 안 할게요. 전공정 장비만 하는 또 ETF가 따로 있어요. ETF 얘기를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ETF가 더 안전한데? 그게 아니라 특정 ETF를 광고가 된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재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게 아니면 제가 그냥 어떤 특정 ETF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좀 광고로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대요. 기업과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 힌트 드리면 ETF인데 전공정 장비 ETF가 있긴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찾으셔가지고 종목이 어렵잖아요. 고르기가. 그러면 요즘에는 ETF가 너무 종류가 많은데 좋은 점은 전공정, 후공정 장비 ETF가 또 따로 있어요. 전공정 ETF, 후공정. 그래서 나눠서도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전공정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이제 MLC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 1조 클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 레벨이 실적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상태로 보실까? 오늘은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삼성전기가 MLCC 만들죠. MLCC 이제 여기 노트북에도 다 들어가 있죠. MLCC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그동안은 좀 공급도 많았고 안 좋았습니다. 중국의 경쟁도 있고. 근데 갑자기 왜 좋아지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에도 MLCC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양이 그냥 엄청 좋아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은 못 만들어요. 요 고사양 MLCC 만드는 기업은 일본의 무라타, 한국의 삼성전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독점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도 많이 못 해놨고 그 삼성전기 아니면 무라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그대로 수혜를 받고 거기다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내놨죠.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거기에도 이 고성능의 MLCC가 들어가야 되고 로봇에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피지컬 AI라 그러죠. 피지컬 AI에 MLCC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 마치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AI가 좋은데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낙수 효과처럼 삼성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삼성전기 기판도 만들어요. 좀 큰 기판. 이런 PC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이제 플립칩 BGA라는 용어를 쓰긴 해요. 근데 그 기판을 이제 이번에 그 테슬라가 AI 반도체 만들잖아요. AI 뭐 6칩인가요? 5칩. 여기에 아마 삼성 전기가 좀 납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대한 AI 칩에 들어가는 기판 하나 거기다 MLCC 공급 부족과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이 MLCC 수요가 이제 최근에 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오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오르는 것처럼 스토리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 이렇게 올랐지만 어쨌든 이제 막 신고가 냈거든요. 아마 지금 옛날과 비교하면 옛날 2021년도에 최고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봤을 땐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아마 최근에 신고가 낸 것 같아요. 보시면. 그죠?
이걸 넘었습니다. 이때가 21년 1월 달이거든요. 네. 이때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승은 저는 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또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담고 있던데. 아, 이수페타시스도 네. 그러니까 기판이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플립집 BGA 기판은 좀 이게 AI 기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단계인데 MLB 기판이라고 하더라고요. AI 그 엔비디아 가속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GPU가 위에 있는데 맨 밑에 MLB 기판이 하나 들어가요. 그거를 만드는 대표 회사인데 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요. 실제 기판을.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여기 역시 똑같아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근데 이번에 또 올라갔던 이유가 최근에 급등했죠. 이유가 구글 TPU 있죠. 네. 거기 칩에도 이스페타시스가 공급을 하나 봐요. 비중이 제일 높대요. 전 세계 업체가 몇 개 있는데 MLB 기판 중에 이스페타시스가 구글 TPU에서 점유율이 제일 앞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엔비디아 수혜도 있는데 구글 수혜도 있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돼.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좀 너무 올라서 좀 솔직히 부담은 되지만, 그거 빼면 뭐 여전히 이번 AI 사이클, 구글까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기억나는 게 갑자기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인수하려고 유증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화가 나신 거죠. 아니 왜 2차 전지 회사를,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있잖아요, 자회사. 거기는 전고체 배터리를 하니까 뭐 거기서 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아니 이수페타시스는 기판 회사인데 2차 전지랑 1도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이오 인수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증하니까 이제 투자들이 열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가 여기였잖아요. 요때 당시에 한번 주가가 한번. 그래서 이 당시에 유증한다 그래서 뭐 확 빠진 적이 있었죠. 결국에 이제 제이오 인수 안 하기로 하고 그 논란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다시 레벨업 됐다. 그래서 그 논란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다시 매크로로 좀 돌아와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고치인 1,47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환율 안정이 이제 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수가 더 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환율이,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마 1,47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많이 올랐죠, 보시면. 정고점 부분까지 왔거든요. 네, 72원이니까 이게 만약에 1,500원 올라가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환율을 그러면 정부에서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뭘 못하냐면 돈을 못 풀어요.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풀면 환율은 더 올라가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계속 부양을 해야 되고, 지금 이창용 총재도 물론 아파트 값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환율 오르면요, 금리 인하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혹시라도 여기서 미국 물가 튀고 원유값 튀고요, 환율 올라서 만약에 수입 물가 튀어버리잖아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이건 자산 가격에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면 지금 정부 기조랑도 안 맞기 때문에 1,500원을 뚫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부담은 되는데, 다만 지금 1,470원까지는 올라왔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뭔가 위기가 생겨서 오른 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들으신 얘기가 서학개미들이 그 미국 주식을 워낙 많이 투자해가지고 달러로 사다 보니, 근데 그 금액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많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너무 많아요, 사실. 거기다 연기금 미국 주식 사죠. 그 다음에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앞으로 미국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연간 200억 달러. 적은 돈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걸 반영하면서 좀 올라가고, 최근에 달러까지 강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갔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연기금이 아마 환해지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기금이 미국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달러로. 환해지 하면 은행에다가 1년 후에 나 환율 1,450원에 계약을 맺어요. 1년 후에 이제 어떤 뭐 국민은행이라고 치면 가서 계약 맺습니다. 나 1년 후에 1,450원에 달러 팔게. 이거 받아줘. 그럼 이제 은행은 이 계약을 맺으면 그래, 1년 후에 내가 사줄게. 네, 그 1년 후에 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 환율이 1,350원 가도 1,350원 가면 100원 손해잖아요. 그죠? 환율 떨어지면. 이게 선물한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를 쳐버리면 1년 후에 1,450원에 그냥 사줘야 돼요. 손해 아니죠. 이걸 이제 환해지 한다고 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1,450원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리 달러를 빌려서 팔아버려요, 여기다. 그럼 달러 공급이 늘면 어떻게 되죠? 원달러 환율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해지를 하면요. 네. 이게 환율이 떨어집니다. 달러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서. 조건인데 그거를 1,480원 정도 가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아마 혹시 80원 넘으면 연기금 환해지 물량으로 약간 밑으로 또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좀 높아서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 생겨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워낙 달러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환해지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내년에 저는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역대급 수출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적 워낙 좋다고 하니까 내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데 그 대부분 수출로 버는 돈이죠. 그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우리나라에 또 달러가 반대로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해보면 또 거기에 내년 4월부터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면 월 한 9조 원 정도씩 들어온대요, 돈이. 한 8개월 동안 매월 9조 원 정도씩의 이 달러가 또 들어와요. 그것도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되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좀 아직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좀 지나면 환율은 저는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저 12월 FOMC가 또 중요할 텐데요.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동결 의견이 좀 팽팽하다가 또 일각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 넘어선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금리 인하 12월 어떻게 보시고 이게 만약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라 괜찮을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좀 애매한 게 금리 인하 확률이 90%였다고요. 얼마 전에 3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0까지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무슨 이게 주가 움직임도 아니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FOMC 가봐야 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지표가 아마 좋긴 어려워요.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 다 안 좋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10월하고 11월 달 고용 지표인데 지금 못 보잖아요. FOMC 전에 못 보거든요. 왜냐면 10월 지표는 아예 없대요. 그럼 11월 셧다운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못 본대요. 그때 조사를 못 했대요. 조사 못하면 그냥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고용보고서가 이제 언제 나오냐면 12월 첫째 주 원래 금요일 날 나오는데 날짜가 나왔어요. 12월 16일이에요 또 하필. 그러면 12월 10일 날 FOMC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연준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실망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때 못하면 1월에 할 겁니다. 약간 늦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건 큰 악재는 아니에요. 내년에 그러면 원래 내년 연간 금리 인하가 3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4번 하겠죠. 오히려. 그래서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혹시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 안 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와장창 빠진다.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하면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되는 거죠. 아, 연준의 의지가 정말 강하구나. 데이터를 못 봐도 하는 건 경기 부양 의지가 되게 강력하다. 그러면 그 자체로 또 호재가 되는 거니까 시장은 또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저는 너무 나쁘게 보진 말자. 그리고 또 차기 연준 회장이 거의 지금 확정됐다면서요. 케빈 헤셋이라고. 네, 맞아요. 12월 그리고 성탄절 전에 발표한다고. 그것 때문에 요새 이제 또 올라요, 미국 증시가. 왜냐면 그분이 트럼프 정책에 완전히 동일해요. 경제 참모잖아요. 네,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계속 압박했잖아요. 막 파웰 의장한테 바보라 그러고. 근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아요. 케빈 헤셋이 될 것 같고 내년 5월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남았지만 만약에 되면 내년에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내년에 그 연준에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분들이 8번, 1번, 그러니까 FOMC 모여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결정하는데 내년에 12명 중에 8명이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지금 예상이. 그러면 내년은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인하 쪽이 거기에 수장이 비둘기 중에도 왕비둘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추고 더 낮출 수도 있겠죠. 분위기를 몰아갈 것 같아요. 야, 금리 더 낮춰. 이럴 수 있으니까 양적 완화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거의 좋은 점은 주식시장이 좋은데 나중에 결국 버블 만들 거거든요. 돈 너무 많이 풀리면요. 결국 AI 버블이 생기지 말라 그래도 주가가 버블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유동성 때문에. 그건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내년의 유동성은 굉장히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증시도 좋아질 것이다. 예,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명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상 사이클은 당연히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AI 뭐 버블은 이게 진짜 산업이 뭐 가짜냐 진짜냐는 승자가 누가 될지 구글이 이길지 엔비디아가 이길지는 정확히 아직은 모르고요. 1년에서 2년은 지나야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내년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또 내년에 한 가지 기대되는 건 이게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트럼프는 부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고 유가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쨌든 물가 너무 비싸다. 나 못 살겠다 이거거든요. 물가 떨어뜨리면 금리 인하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가 떨어뜨리고 물가 낮추려고 애를 쓸 겁니다. 또 부양책도 쓸 거고. 내년 그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도 말씀하신 데도 있고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연준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한데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투자자가 좀 가장 경계할 매크로 리스크는 좀 뭐가 있긴 할까요? 어쨌든 뭐 AI 버블도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금리 인하도 계속 할 거니까 유동성도 더 풀린다 얘기해 주시고 다 전반적으로 증시에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일 우려되는 건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지만 물가가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물가가 어떤 항목이 튈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혹시라도 이제 물가가 튀는 모습, 관세 때문에 이게 가격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 예상치를 넘고 그리고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리면 이게 물가 상승 이게 요건 중에 하나가 돈 풀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는 경계하는 건 물가입니다. 물가가 튀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안 맞아요. 금리 인하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물가가 안 튀는 게 중요하다. 근데 물가 튈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매달 체크는 해봐야죠.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는 거죠. 뭐 중동이라든가 뭐 러시아 전쟁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맞는데 요즘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그런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 튀는 거 가능성은 낮지만 그게 일단은 제일 경계된 요인이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우리가 11월 들어와서 나스닥이 좀 많이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셧다운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가지고 그죠? 한번 위축됐죠. 유동성 문제인데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메타도 그렇고 갑자기 아마존도 구글도 얼마 전에 채권 발행했거든요. 네. 아니, 이 돈 잘 버는 기업들도 채권 발행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금도 많은데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부채 조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돈을 조달을 해요. 아니, 아마존이 채권 찍어내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렇죠. 투자하겠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채권 찍어내면 좀 취약한 기업들 있죠. 이들이 돈 빌리고 싶어도 못 빌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한번 좀 경색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한번 시장이 휘청일 겁니다. 이미 11월에 한번 약간 그런 조짐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흔들렸거든요. 아마존이 채권 발행한다고? 이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업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래서 한번 발작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나 또 메타가 혹시라도 한 번 더 또 채권 발행해서 막 찍어내면 이 기업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밑에 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우려해서 한 번은 또 휘청일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걱정은 안 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연준이 아마 또 고온투수가 될 겁니다. 이게 좀 받쳐줄 거예요. 근데 그 받쳐주는 과정까지 막 시장이 또 엄청 흔들릴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일단은 조금 저는 혹시라도 우리가 경계를 한다면 경계할 요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뜨겁게 달군 거는 역시 조방원 전인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고 내년에도 이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요즘에 방산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방산이 이 셋 중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게 요새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방산주한테 당연히 안 좋죠. 뭐 전쟁 종료된다고 해서 뭐 무기 구매를 안 할 건 아닌데 투자자들이 봤을 땐 좀 모멘텀이 꺾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주가도 엄청 올랐었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방산은 뭐 일단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전쟁이 끝나면 한 번 더 빠지겠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산 이 부분이 전쟁 끝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유럽은 2030년까지 군비 계속 늘려야 돼요.
이거랑 별개로.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는 올 것 같다. 다만 모멘텀은 조금 떨어지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세 가지 중에서는 일단 모멘텀으로는 원전이 제일 좀 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내년부터 원전 착공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030년까지 무조건 원전 10개를 착공을 해야 돼요. 시간 되게, 이게 인허가 과정도 되게 길고요. 시간 오래 걸리는데 내년부터 이거 착공 안 하면 2030년까지 10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데 미국이 혼자서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원전 쪽은 그 우리나라를 파트너 분명히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전이 일단 내년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남아있어서 괜찮고, 조선은 사실상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요새 주가 별로 안 좋죠. 근데 내년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아마 그걸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출 줄 겁니다. 미국 정부가 전략상선당 군함 한국에서 만들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내년에 언제쯤 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 내년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시면서 지금 좀 힘들지만 좀 이렇게 주가 좀 한두 달 지지부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내년에 미국 수주를 기대하면서 모아 가신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조선주 투자해서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여전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지만 좀 우선순위로 보면 일단 원전, 그다음 조선, 방산 이런 순으로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원전 관련해서는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이슈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주목받고 있는데 AI 시대에 그러면 필수제로서 전력 관련주를 반도체 비중만큼 좀 가져가야 하는지랑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네,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주가가 싼 건 아니잖아요. 뭐 밸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요. 차트 볼까요? 요즘 어떤가요? 요새 그냥 주가는 옆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9만 원 갔다가 요새 7만 원대 보시면 그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또 97,000원 갔다가 또 요새 미국도 원전주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결국엔 다시 한번 여기 정고점은 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내려올 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겠고 지금 오를 때 쫓아가지 마세요. 주가 수준도 보면 월봉 보시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만 원대에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월봉을 보면 여기서 너무 막 이렇게 비중을 급격히 늘리기는 사실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좋으니까 특히 이 두산에너빌티를 잘 투자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사이클이 내년까지는 좀 계속 이어질게요. 내년에도 미국 수주 얘기도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좀 들고 가시고 혹시 저는 요거죠. 주가가 좀 여기 뭐 7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좀 그때가 또 한 번에 기회 구간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정을 활용하시되 좀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민주당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도 코스피 5000시대까지 열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사주를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갖고 삼성전자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1년 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것도. 그럼 기존에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강제 소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자사주를 옛날에는 소각보다는 경영권 방어하는 데 쓰고 막 그랬잖아요. 뭐 아니면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는 오히려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좋았던 건 자사주 소각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애플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그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실제 된다면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이게 같이 잘 된다면 코스피 5천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그 설계도에서 마지막이 요거잖아요. 지금 상법 개정까지 다 해놨는데 마지막이 이제 요거거든요. 세법 개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요거 하나랑 이번에 자사주 의무 소각 요게 자본시장법 요거 두 가지까지 끝내주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그 우리나라 중시 부양 정책은 사실상 이제 끝나가는 거죠. 앞에 것들은 다 지금 다 완료됐네. 요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되죠. 뭐 또 다른 이슈도 몇 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큰 틀에선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시장이 그걸 중장기적으로 반영하면서 5천까지 레벨업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과 관련돼서는 요즘에 좋게 보시는 섹터는 많은 분들이 뭐 지주사라든가 금융주 중에서도 금융지주사 좋게 보시는 분들 많던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주사 좋게 보시는 뭐 분들이. 지주사 좋죠. 지주사도 왜냐면 그 SK가
지주사 중에서는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자사주를 한 25%나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주사 중에서도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약간 소형주긴 한데 이 반도체 소부장 그 지주사예요. 여기도 KC도 여기도 한 자사주를 한 15%나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자사주 이제 앞으로 소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거 자체로도 모멘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들어가면 당연히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게 저는 현대차그룹 특히 이제 EUB 같은 경우 배당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들어가면 배당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를 많이들 하시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왜냐면 내가 이제 배당주 투자했을 때 옛날에는 막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종합소득과세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25%만 내면 되거든요. 최고 세율이 25로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배당주들도 당연히 관심도. 근데 고배당주 공통적으로 증권 은행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 속해 있으니까 고배당주와 지주사 그리고 증권, 은행 이런 섹터들이 일단 당연히 주목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게 보시는 거는 그러면 저는 그래도 현대차그룹 개인적으로. 예. 현대차 그룹의 고배당. 예, 왜냐면 현대차는 주가도 저평가돼 있는 것 같고 꼭 이 이슈만이 아니고 사실 지난 몇 년간 보면 돈도 그렇게 잘 버는데 주가가 너무 눌려 있었잖아요. 못 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내년에 3년 만에 드디어 현대차 이익이 증가할 거래요. 조금 감소했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내년엔 증익 구간 들어가요. 이익 성장도 기대돼서 여러모로 좀 현대차 그룹은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업 경영권 방어에 또 위험이 된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호재로 봐야 하나요? 장기 리스크로 봐야 하나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에 쓴다면 저는 경영권 방어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죠? 다 주주 돈이에요. 주주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돈 벌고서 남은 이제 현금들 있죠. 그걸 이제 쌓아 놓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배당도 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주주들한테 돌아갈 몫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돈을 자사주를 사서 매입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주 돈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주주만 줘라고 경영권 방어에 쓴다? 그럼 소액주주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소액주주 위해서는 아무런 소액주주한테 혜택이 없잖아요. 대주주만을 위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 자동 소각이에요, 거의.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또 허용이 된다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물론 뭐 경영권 방어 한다는 논리는 맞지만 그 경영권 방어 하려면 대주주 자기 돈으로 해야죠. 네, 왜 주주 돈을 이렇게 남용하냐 이거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이것이 대주주의 그런 전행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확대가 됐어요. 이제 상법 개정이 끝났기 때문에 소액주주로 됐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애매했잖아요. 이사회 충실 의무가 회사만 들어가 있어요. 회사는 대주주거든요. 그럼 소액주주 LG엔솔 아시잖아요. 물적 분할. 그거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번처럼 됐었으면 LG화학 물적 분할 못합니다.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사진은 추궁을 당하거나 법정에서 소송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확대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호재고 이미 그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즘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물적 분할은 못하죠. 아예 요즘에. 근데 중복상장 얘기들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보면 다 하려다가 다 쏙 들어갔어요. 다 스탑. 제가 대표적인 회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 LT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주가가 요새 올라서 그렇죠. 한참 안 좋았습니다. 요때는 올랐잖아요. 요때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르다가 빠졌던 이유가 자회사 중에 LSA라는 알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를 갑자기 상장시킨다는 거예요. 주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반발하고. 근데 이 회사가 밀어붙였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후로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중복상장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저렇게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례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AI 버블 논란도 있고 고환율도 있고 이렇게 변수들도 막 꽉제도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럼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일까요? 계속 지금은 투자해야 할 때일까요? 투자해야 될 때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이제 4,200을 한번 갔잖아요.
왔잖아요. 이렇게 오를 땐 너무 오를 땐 그냥 좀 지켜만 보시되 이번에 뭐 갑자기 3,800까지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12월에 또 흔들릴 거예요. 계속 가지는 않아요. 저는 12월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월에 또 혹시 이제 내년에 좀 강세장을 간다면 그걸 대비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해드리면 코스피가 여기 보시면 한 번씩 오르다가 한 번씩 꺾잖아요. 네. 이렇게 한 번씩 꺾어준 게 또 나올 거예요. 이럴 때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럴 때 투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야지 도망갈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보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갖고 가시되 현금을 저렇게 조정 나올 때 잘 투자해서 내년을 대비하자. 그리고 뭘 사야 될지는 뭐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네. 지금은 도망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고민의 그 팁을 좀 주기 위해서 남은 12월 내년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는 뭘 사야 하는지 또 그리고 유망 섹터는 어디로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 제가 뭐 만약에 1억 갖고 있으면 한 3천 정도는 미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천 정도는 미국으로 좀 편입을 하시고 그렇다면 역시 저는 알파벳 같아요. 이번에 알파벳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약주 중에서 일라일리가 신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 1조 달러 갔는데 이게 그냥 예사롭진 않은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지금 1등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여는 기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일이 차트 한번 볼까요? 일라일리도 아마 주가가 최근에 시총 제약주 중에 최초입니다. 일라일리가 1조 달러 돌파해버렸어요. 보시면. 그죠? 원래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또 올랐네요. 예, 요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비만 치료제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래가지고 빠졌다가 다시 보시면 어느새 저렇게 사상 최고가 노보노가 좀 안 좋거든요. 경쟁사 아시죠? 네.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2등으로 밀려나 버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1등만 인정하는 지금 시대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1등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알파벳과 일라이릴리가 좀 이끄는 장으로 좀 바뀌어 가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국내 쪽에서는 만약에 70 정도를 한다면 역시 30은 반도체가 맞지 않나 싶어요. 그중에 70에서 한 절반 정도는 역시 반도체가 가장 저는 좀 중요하다. 그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내년 봤을 때 좀 괜찮아질 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뭐 배당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 분리과세 수혜주로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증권주 괜찮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있으니까 뭐 국내 제약바이오로 하셔도 돼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섹터 하나랑 마지막으로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게 그 엔터주. 내년에 BTS도 돌아오고 하니까 또 특히 뭐 캐대온 효과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엔터도 저는 시총이 우리나라 4대 엔터사가 있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에서 그렇게 시총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확장될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한번 엔터도 내년에 반격을 기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는 이제 빅테크를 좋게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알파벳, 그다음에 바이오에서 일라일리, 국내에서는 반도체랑 증권과 엔터 바이오와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본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주가 좀 난 거예요. 예, 우선주가 왜냐면 아무래도 배당을 한 2% 정도 수익률이 좀 더 높더라고요. 기왕이면 의결권 행사를 안 하실 거면 우선주가 낫지 않나. 사실 삼성전자도 우선주도 괜찮다고 봐요. 우선주가 올해 삼성전자 올해 본주에 비해서 우선주가 훨씬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선주를 외국인이 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우선주 투자도 괜찮다.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 뭐 보통주보다 이제 우선주가 한 50% 싼 경우가 많던데 삼성전자는 비슷해요. 한 7, 80% 정도 되지 않아요? 삼성전자 이제 좀 비슷한 상황 맞는데 왜냐하면 배당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선주를 좀 많이 사요. 본주보다. 근데 올해 수익률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본주보다 한 20% 덜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덜 올랐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아마 본주가 한 90% 올랐고 우선주가 한 70% 오른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수익률 격차가 좀 있잖아요. 그걸 좀 메꿀 것 같아서 저는 우선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과는 이제 김작가 TV에서 2025년에 뵙는 건 마지막이고 내년에 또 2026년에 뵐 텐데 2025년 12월 말에 지금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뭐 요즘에 버블 논쟁도 되게 많고 한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주식세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내년에 더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블을 오히려 잉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을 준비할 단계지 버블 터졌다고 도망갈 단계는 아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나오니까 이걸 현명하게 한두 달 조정 받을 때 잘 좀 주식 좀 잘 또 그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년 농사를 잘 지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뵐 때쯤에는 고수비가 5천 가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5천 시대 다시 이사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내손님은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